자, 오늘은 어깨관절의 해부학 손상과 메커니즘 또는 수술적 이해,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로테이트 커브 티어에 관해서 다뤄볼 생각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어깨관절의 이해. 어깨관절이 어떤 형태로 또는 구조적, 기능적, 어떤 형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어깨관절의 해부학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부학만 아는 게 아니라 또 역학을 또 알아야 되죠. 팔이 움직일 때 뭐 이런 역학적인 부분들을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어깨 손상 기전, 어깨관절의 진단명,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이해를 하고 파열 후 수술, 재활 이런 것까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어깨관절의 이해를 먼저 하기 위해 네 가지 분류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글레노이드 포사를 가지고 있는 스카플라와 그다음에 휴메너스, 이제 어깨 뼈, 팔뼈의 관절의 모양은 구상관절이죠. 볼 앤 소켓 조인트라 해서 모양 자체가 이렇게 관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형태의 어떤 관절면을 볼과 소켓을 가지고 있게 되는 볼 앤 소켓 관절, 구상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성 관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절을 형태를 보면은 이제 안정성 관절과 운동성 관절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관절은 다른 곳에 신경을 지배받는 게 아니라 목신경에서 대부분 어깨 신경의 근육들이라든지 혈관들 또는 신경들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목신경에서 대부분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몸통에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깨 관절의 축이 몸통의 그 위치에 따라서 어깨 관절의 위치도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정상 정렬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가지 형태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은 치료나 운동을 하시기 굉장히 쉽습니다. 구상관절, 관절의 형태를 보시면은 힌지 조인트 있죠. 그리고 피봇 조인트, 그리고 새들 조인트, 그리고 캔들로이드 조인트, 플랜 조인트, 그리고 볼 앤 소켓 조인트. 그 중에서 볼 앤 소켓 조인트는 힙 조인트가 대표적인 관절 형태를 띠고 있고, 그리고 위에 있는 어깨 관절도 같이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볼 앤 소켓 조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그려드렸던 모양대로 볼과 소켓을 가진 조인트다. 이런 볼과 소켓의 조인트는 특징이 있습니다. 볼 앤 소켓 조인트는 관절이 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볼 앤 소켓 조인트는 XYZ축까지 가진 3축 관절입니다. 이 세 개를 가진 관절이고, 회전 운동도 우리가 굴곡, 신전, 그리고 외전, 내전, 그리고 회전까지 이렇게 면을 3개를 가진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깨 관절과 힙 조인트가 있다고, 무축성 관절, 뭐 이렇게 경첩 관절, 그리고 중쇄 관절, 타원 관절, 안상 관절 뭐 이렇게 있는데, 관절마다 특징들이 있죠. 이런 관절들이 크게는 뭐 축이 하나다, 무축성 관절이다, 뭐 또는 이축성 관절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축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 관절의 모양에 따라서 또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깨 관절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삼축성 관절이다, 축이 3개인데 축이 3개면 운동면도 3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볼 앤 소켓 조인트의 경우 우리가 관절면을 어떤 식으로 보면은 이런 특이적인 형태의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관절면을 이렇게 따라서 오목한 면을 가지고 있고, 볼록한 면을 이렇게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목면을 가지고 고정이 되어 있고, 볼록면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이렇게 팔이 이렇게 들리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관절면에는 미끄러지는 동작과 구르는 동작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보통은 볼록면을 가진 이 면이 이런 형태로 이런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조인트 안에서는 구르는 동작은 운동의 방향과 같은 쪽으로, 미끄러지는 방향은 운동면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 OMPT 정형도수 치료학회에서 얘기하는 관절면의 이동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관절의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밀어줘야지 우리가 미끄러지는 동작을 만들어줘야 된다. 구르는 동작보다는 끌어지는 동작을 만들어줘야 된다 해서 조인트 플레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치료적 힘을 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실 것 같이 볼록면을 가진 관절면이 있고 고정이 돼 있고, 오목면을 가진 관절이 움직임이 일어날 때는 움직이는 방향과
관절 범위가 움직이는 방향과 미끄러지는 방향 그리고 구르는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다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관절의 볼 앤 소켓 조인트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라고 이해만 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치료적인 부분은 뒤에 가서 얘기 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성 관절이다. 우리가 운동성 관절은 스테이블 조인트와 모바일 조인트 관절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안정성 관절과 그 다음에 운동성 관절.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스테이블 조인트는 풋, 니, 로백, 스카플라, 엘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앵클, 힙, T스파인, 넥, 숄더, 리스트는 모바일 조인트입니다. 즉 운동성 관절이라는 얘기죠. 어떤 게 스테이블 조인트가 어떤 관절의 움직임에서 고정을 시켜주면은 모바일 조인트들이 큰 움직임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모바일 조인트들은 관절 운동 범위가 이제 좀 큽니다. 그리고 축도 많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조인트인 경우 이제 관절 손상을 입을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또는 모바일 조인트가 오히려 움직임이 줄어든다든지 또는 스테이블 조인트가 관절 운동 범위가 또는 운동성이 더 증가된다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관절 기능학적인 문제로 이상적인 형태로 바뀐다. 문제가 있는 관절로 바뀐다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모바일 조인트는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하게 바뀌겠죠. 그럼 스테이블 다시 모바일로 바꿔야 되고 스테이블 조인트는 모바일로 바뀌겠죠. 이 모바일을 다시 스테이블하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로백 같은 경우 굉장히 안정성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로백이 많이 움직이면은 허리 디스크 질환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스테이블한 형태로 관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들도 그런 형태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모바일 조인트 대표적으로 이제 숄더가 있는데 숄더는 삼축성 관절에 그리고 관절 자체가 약간 볼 앤 소켓 조인트라도 불안정한 볼 앤 소켓 조인트죠. 관절이 약간 부유 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뼈만 봤을 때 이런 형태로 쭉 볼 앤 소켓 힙 조인트처럼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불안정한 관절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형태의 관절면과 헤드가 훨씬 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한 관절면을 갖고 있다. 자, 목신경의 지배를 보면은 대부분 목신경의 위치가 아래쪽에 물리치료사라면은 당연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개괄적으로 목신경이 어깨 쪽이나 팔 쪽 또는 손가락 쪽에 어떤 근육이나 피부 분절 신경을 지배한다. 이런 건 기본적인 상식이고 이제 목신경 지배를 한다라는 개념만 이해하시고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근육과 신경 지배 또는 기능적 수행들을 하는 신경의 분류들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깨 관절의 경우 또는 엘보우 그 다음에 리스트 손가락의 감각이라든지 운동 이런 근육의 신경 지배는 대부분 목에서 나오죠.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또는 T1까지 신경 지배를 받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뭐 신경 지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아주 밑도 끝도 없고 크게 보자면은 우리가 브래키얼 플렉서스가 있고 브래키얼 플렉서스에서 여러 가지 신경들이 이제 다시 뻗어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엑시랄 너브 그리고 머스큘러 큐타니어스 너브 그리고 라디알 너브 그리고 메디알 너브 또 여기서 보이지 않는 얼나 너브까지 이렇게 총 5개의 큰 신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서 어깨 쪽 또는 손가락까지 이렇게 감각이나 운동신경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몸통의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몸통은 팔의 위치는 어깨 관절면 또는 어깨의 관절의 위치는 몸통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팔을 내가 특별하게 뭔가 하지 않더라도 어깨 관절면에 정확하게 안착이 된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부정확하게 또는 다른 곳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덕분에 사람들이 이제 나는 별걸 하지도 않았는데 어깨가 왜 이리 아프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처럼 몸통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몸통이 난 정상인데 이렇게 하신다면 어깨 관절면에서 다른 과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뒤로 어깨를 이제 날개뼈를 뒤로 이렇게 밀면서 동시에 어깨를 뒤로 쭉 빼는 리트랙션이 있고 그리고 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프로트랙션. 이건 이제 스카플라의 위치죠. 리트랙션 되거나 프로트랙션 되거나 이런 형태가 있는데 리트랙션과 프로트랙션의 위치에 따라서 관절면이 내 몸통의 정중앙에 서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뒤쪽에 있다든지
관절면이 내 몸통에 있는 것보다는 앞쪽에 있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관절면의 정중앙에 있지 않고 전방이나 후방으로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사람 몸통의 위치에 따라서 뒤로 젖힌 패턴이 아니면 굽힌 패턴에 따라서 그런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의 위치 변화도 생길 수가 있다. 나중에 이제 관절 평가를 위해서도 몸통의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깨뼈의 모임과 이제 벌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우리가 이제 보시면 어깨뼈 위치가 원래는 이제 정중선의 척추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정중선에서 이렇게 떨어진 위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지금 보면은 이쪽은 많이 모여 있고 이쪽은 많이 벌어져 있죠. 스카폴라도 위에 위치를 확인해 보면은 모양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후면에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정상 정렬은 아니지만 어깨가 모인다든지 옆으로 벌린다든지 하면서 마찬가지 스카폴라 어깨뼈의 위치에 따라서 팔의 위치가 바뀐다. 그러면은 이 어깨뼈의 스카폴라의 모임과 벌림의 형태가 정상 위치에 있는지, 그럼 비정상적으로 모여 있는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벌려져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깨 지금부터 이제 약간 전문적인 얘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어깨 관절의 손상 기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들 캡슐라이티스 환자다 이러면은 원인이 특별히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과 같은 어깨 손상 기전이 물리치료학인 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어깨의 손상 기전들이 쭉 나타나면서 나중에 특별한 원인을 찾지는 못하지만, 특이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지만 실제로 어깨에 구조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손상들이 나타나면서 마이크로 인저리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손상들이 생겨서 결국에는 어떤 질병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흉곽의 부정렬입니다. 흉곽의 부정렬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몸통의 위치에 따라서 스카폴라의 위치가 바뀌고, 그 스카폴라의 위치에 바뀌는 근본적인 원인은 소라식의 어떤 부정렬에 따라서 바뀐다. 그리고 그런 어깨뼈의 위치 변화가 생기겠죠. 흉곽의 부정렬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어깨뼈가 스카폴라가 위치가 바뀌고 나니까 팔뼈의 관절면, GH 조인트, 글레노이드와 글레노이드 포사와 그 다음에 휴메러스 헤드의 관절면에 위치 변화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몸통과 어깨뼈의 근육 조절 실패가 될 거고,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때 근육들이 한 곳으로 쏠리거나 위치 변화가 생기면서 움직임 조절에 근육 조절이 실패가 되겠죠. 그러면 근육 조절이 실패가 되면 당연히 움직임 조절도 실패가 일어날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떤 컴펜세이트 무브먼트, 보조적인 작용들이 일어나다가 이게 계속 실패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실패된 형태가 어깨 관련 신경근의 재교육이 일어납니다. 신경근 재교육이 일어나게 되면 어깨 관절 중심화가 자꾸 깨지겠죠. 중심화가 자꾸 깨지다 보니까 관절 주변부의 조직에 부하가 생기고, 그 부하가 기계적 충돌을 일으킵니다. 계속 이제 부딪히게 되겠죠. 그런 부딪힘의 반복들이 조직의 혈류가 부족하게 만드는 어떤 손상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손상의 재생과 반복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은 조직의 섬유화와 퇴행성 변화들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게 빠르게 진행되는 타이밍이 보통은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문제들이 조금씩 생기고, 이제 그런 게 질병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들이 이제 40대, 50대 일어나서 보통 우리가 흔히들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오십견이 생긴다, 오십견이다, 팔이 안 올라간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때 나타나게 된 거죠. 40대, 30대 초반이나 40대까지는 그나마 어깨 관절의 그런 회복들이 빠르게 일어나고 어떤 손상보다는 이제 재생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 빠르기 때문에 괜찮다가 50대 이상 되면은 그런 회복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더디게 일어나면서 문제들이 생긴다. 그리고 구조적, 기능적으로 더 약해진 조직들이 자꾸 생성되다 보니까 나중에 질병으로 전환이 된다. 전체적인 문제는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손상 기전들을 다시 원래 상태로 바꿔야겠죠. 흉곽의 부정렬을 바꿔야 될 거고, 어깨뼈, 스카폴라의 위치 변화가 잘못되어 있으면 정상 위치를 바꿔야겠고, 그 어깨뼈의 위치 변화를 일으키면은 당연히 팔뼈의 위치 변화도 나타날 거고, 정상 정렬로 다시 돌아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근육 조절은 당연히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근육의 리에듀케이션, 다시 근재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되지 않도록 어깨 관련 신경근의 재교육을 정상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를 계속
다시 리에듀케이션, 재교육을 시켜야겠죠. 자, 움직임 부전의 자가 연구와 패턴. 아까 제가 이제 패턴들이 생기는 게 이제 근제육이 생기고 중심화의 부재가 생기고 중변부 조직의 과부하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것처럼 근육의 관절 통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이제 로컬화 되는 거죠. 근육 그리고 관절 통증들이 막 생깁니다. 통증이 생기면 내가 어쩌다가 실패를 했어요. 관절 조절 실패가 있어요. 근육 조절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생깁니다. 그런 관절통과 근육통은 움직임 균형 부정과 회피성 전략을 만들죠. 그러니까 즉 대체적인 어떤 전략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회피 전략, 또는 자꾸 뭔가 팔을 들어올릴 때 원래는 정상 움직임으로 근육들이 파이어링 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들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이제 통증은 없지만, 통증은 자꾸 회복이 되지만 이런 그 통증들이 근육 불균형하고 고요수용성 감각의 변화를 또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통증과 이런 변화들이 그 불균형과 그 다음에 기능 부전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은 관절 중심화의 적용이 소실하게 됩니다. 이 이론은 관절 통증들이 또는 근육통들이 어떤 형태로 자주 발생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나는 분명히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튼튼한 어깨 근육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나는 분명히 튼튼하다고 생각했는데 근육도 빵빵하고 어깨 근육도 엄청 좋은데 나중에 보면은 수술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근육 형태의 어떤 벌크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관절 중심화 적용이 자꾸 소실되다 보면은 그 관절 주변의 조직들을 자꾸 부하가 걸리게 되고 부하들이 쌓여서 또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목표가 불균형, 고요수용성 감각을 원래 상태로 돌리든지, 움직임 기능의 부전을 다시 회피성 전략들을 다시 그냥 정상 전략으로 돌려놓는 이런 전략들을, 우리가 치료적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 자, 어깨 관절에 관련 질환들입니다. 힘줄 관련 질환들, 그리고 회전근개, 상완이두근, 회전근개 파열, 상완이두근 힘줄염, 관절 순회 영향으로서는 대표적으로 슬랩이 있죠. 류현진 선수가 미국 건너가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수술한 슬랩, 그리고 방카티어, 관절 순회 관련, 라브롬에 관련된 질병들, 그리고 관절 관련으로는 우리가 오십견, 유착성 관절 주머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거고, 뼈 관련으로는 이제 본스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상완골 골절도 있을 거고, 쇄골 골절, 각종 골절들. 신경 관련으로는 이게 상완신경적 마비가 온다든지, 목신경 디스크 탈출에 의해서 팔에 또는 어깨에 저림이 있다든지 통증이 발생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흉곽출구 증후군 TOS, 우리가 신경이 흉곽출구 증후군을 의해서 어깨 쪽이나 아니면 발 쪽에 저림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 중에 이제 오늘 좀 살펴볼 것들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어깨 관절 통증과 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이건 이제 연구 논문상에서 몇 가지들을 찾아봤습니다. 평생 유병률이 30%, 1년에 경험할 위험률이 50%, 노인층의 파열 확률 증가가 보통 50세에서 60세 사이에는 33%, 70세 이상의 사체에서는 100% 파열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퇴행성 변화에 굉장히 예민하다. 퇴행성 변화를 최대한 늦춰야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나는 회전근개 파열해서 수술했는데, 이런 경우 이제 과부하를 심하게 로테이크어프에 준 상태겠죠. 아까 얘기했던 관절 중심화가 계속 실패되고, 그런 실패들이 조직을 손상하게 만드는. 회전근개 주요 기능으로서는 우리가 위팔 머리 회전, 휴메러스 헤드가 회전하거나 움직일 때 위팔 머리를 압박하여 관절 오목에 안정시키거나 다른 큰 근육들이 수축 시 근육 불균형을 유지하여 관절 안정화를 한다. 컴파스를 얘기를 많이 해요. 원을 그릴 때 어떤 축을 만들기 위해서 침을 꽂아놓고 그 상태에서 동그랗게 그리면은 원이 그려지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열은 보통 두께에 따라는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손상의 형태에 따라서는 외상성과 퇴행성, 아까 얘기했던 짝트런 트라우마에 의해서 손상을 받거나 또는 퇴행성 변화, 대부분 보면은 좀 퇴행성이 많아요. 임상적으로는 특별하게 외상성이 충격에 의해서, 강한 충격에 의해서 생기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어깨가 갑자기 어깨가 아파서 가봤더니 회전근개 파열이더라
떨리더라 뭐 이러면은 대부분 퇴행성입니다. 파일의 형태에 따라서는 이제 초승달형, U자형, L자형, 그리고 역L자형, 그리고 광범위형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회전근개 파일은 검사로는 영상 촬영과 이학적 검사 이렇게 두 개 크게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고, 영상 촬영에는 내시경과 초음파 그리고 MRI 촬영, 이학적 검사로는 물론 테스트들이 여러 가지가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니어 테스트, 허킨스 사인, 허킨스 테스트, 드랍암 테스트, 리프트 업 테스트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벨리 프레스 테스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커프가 이렇게 날아간 모습이죠. 로테이트 커프들이 쭉 찢어져 있고, 요 위에 부분들이 붙어 있는,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 여기랑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죠. 헤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여기 막 갈라져 있죠. 여기 이 부분들이 헤드에, 여기 헤드인데 헤드의 관절면도 그닥이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위쪽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염중화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원래는 살구색을 띄어야 되지만 염중화돼서 올라온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학적 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어 테스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를 먼저, 스카플라를 먼저 프로트랙션을 약간 고정을 시켜줍니다. 프로트랙션 상태로 고정을 시키고 환자의 팔을 쭉 올려서 환자가 약간 걸리는 느낌까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팔을 잡고 있는, 어깨뼈를 잡고 있는 이 왼손과 그 다음에 팔을 잡고 있는 오른손 사이를 끈 느낌을 조금 더 민다는 느낌으로 살짝 더 올려줍니다. 그 상황에서 환자가 갑자기 불안감을 호소한다든지 아니면 아프다고 회피하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양성 반응입니다. 호킨스 테스트는 마찬가지 임피지먼트 신드롬 테스트입니다. 환자의 한쪽 팔을 잡고 반대쪽 손으로 반대쪽 어깨를 잡아준 상태에서 엘보를 그대로 팔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환측 팔을 가지고 손목을 밑으로 쭉 내려서 어깨가 인터널 로테이션 되게끔 한 상태에서 환자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한다든지 아니면 회피하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양성 반응입니다. 리프트 오프 테스트는 우리가 팔을 서브스카플라리스에 우리가 티어가 있거나 또는 로테이트 커프 티어 중에서 그 슈프라스피나투스와 그 다음에 서브스카플라가 같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서브스카플라에 문제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팔을 떼서 환자에게 들고 그대로 유지하라고 합니다. 이때 환자의 팔이 많이 떨린다든지 또는 유지하지 못하고 붙어버리는 경우 우리가 서브스카플라에 티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위크니스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고정은 되지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위크니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테스트는 팔을 그대로 몸 쪽으로 눌러봤을 때 환자가 그대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통증 없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만약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든지 또는 눌렀을 때 통증은 없지만 갑작스럽게 붙어버린다든지 하는 동작은 테스트에서 양성은 아니지만 서브스카플라에 위크니스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테스트는 드랍암 테스트입니다. 드랍암 테스트는 우리가 슈프라스피나투스에 티어가 있는 경우를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보통 임핀지가 있으면은 임핀지가 있는 곳까지, 통증이 없는 곳까지 유지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자, 이거 들고 있는데 제가 손을 뗄 테니까 버텨보세요 라고 했을 때 툭 떨어진다든지 또는 들고 있는데 유지가 안 되고 팔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점점 내려온다든지, 또는 이까지 올렸을 때 통증이 있으니까 점점 내려와서 한 여기까지 한 30도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는 유지가 안 되는 경우, 통증이 있다고 하는 경우 팔이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는데 이걸 바로 슈프라스피나투스에 티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드랍암 테스트입니다. 익스터널 로테이션 라그 사인입니다. 자, 라그 사인은 어떻게 되냐면 에이비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맥시멈까지 간 상태에서 환자에게 이걸 그대로 유지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 경우 환자가 제가 손을 딱 놨을 때 환자가 갑자기 인터널 로테이션으로 갑자기 돌아간다든지 있는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팔이 덜덜덜 떨린다든지 하면은 라그 사인의 양성 반응입니다. 이때는 인프라스피나투스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인프라스피나투스에 티어가 있는 경우 양성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벨리 프레스 테스트는
환자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브스카플라리스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까처럼 리프트 오프 테스트를 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리프트 오프 테스트를 하기가 힘들고 만약에 인터널 로테이션에 제한이 있거나 캡슐라이티스가 있어서 LOM이 있는 경우, 임핀지는 아니지만 LOM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베일리 테스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베일리 테스트는 배 부분을 팔을 그대로 에비덕션 상태에서 배 부분을 가볍게 꾹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눌렀을 때 우리가 어깨 쪽에 갑자기 통증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든지 또는 누를 때 힘이 오른쪽과 왼쪽의 힘이 다를 경우 서브스카플러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테스트들은 각자 임상에서 한 번씩 해보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MRI와 해부학적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커프는 보통 뭐 근육을 네 가지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휴메너스 주변에 프라스피나투스, 인프라스피나투스, 테스 마이너 앞쪽으로 붙어 있는 게 서브스카플라리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관절면을 형성하고 있죠. 보시면은 제가 휴메너스 헤드를 한번 제거해 보면은 이렇게 관절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관절면이 이렇게 그런 포사가 있고 옆에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마치 표주박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라브룸이죠. 그러니까 라브룸이 형성되고 있고 이 라브룸의 끝단에서 보시면 휴메너스의 쪽을 형성하고 있는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는 바이셉스 롱헤드 텐던이 이렇게 부분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을 우리가 뭐다 슬랩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되는 공간들을 슬랩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휴메너스 헤드의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앞쪽으로 자주 밀리게 되면은 앞에 바이셉스의 롱헤드의 텐던들이 이게 이제 쪽으로 계속 당겨지면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을 자꾸 쪽으로 밀리게 되면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면은 이 부분들이 똑 떨어져요. 그러면서 앞쪽에 이런 부분이 떨어지니까 라브룸 티어가 생기겠죠. 그걸 이제 슬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반카트는 뭐냐? 반카트는 이 부분입니다. 반카트 리전이라 해서 반카트는 우리가 라브룸 구역에서 이 글래드 포사 쪽에 붙어 있는 구역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봤어요. 가장 약하게 붙어 있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반카트라는 의사가 반카트라는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여기가 가장 취약하구나, 가장 많이 떨어졌구나 사체에서 발견을 하고 그 부분을 반카트 리전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슬랩이 떨어지고 아니면은 반카트가 떨어지고 라브룸은 그렇고 선근계 파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많이 손상되는 부위가 보통 슈프라스피나투스죠. 슈프라스피나투스가 손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떨어지는 구역이 보통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있는데 요 부분들이 떨어집니다. 아까 떨어지는 부분 보이셨죠?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얇게 떨어지면 약간 초승달 모양으로 떨어지거나 또는 여기 L자 형태로 떨어지거나 뭐 떨어지는 형태가 모서리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L자 모양이 되겠죠. 여기는 여기 L자 모양이 되겠고 떨어지는 모양이 전체 다가 거의 떨어지면은 이제 전방형으로 다 떨어지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떨어지는 부위가 약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초승달 모양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우리가 서브스카플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브스카플라는 지금처럼 제가 요게 이제 서브스카플라인데 서브스카플라가 같이 물려서 슈프라스피나투스의 요 부분이 떨어져 나가거나 또는 우리가 요 전방위까지 요 부분까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스카플라에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다. 뭐 흔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인프라스피나투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테스와 마이너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거의 드물고 거의 임상에서 봤을 때는 슈프라스피나투스의 문제가 대부분이다. 인프라스피나투스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가끔가다 맞물리면은 바이셉스 텐던하고 그 다음에 쪽에 있는 서브스카플라의 문제까지 동반을 한다라고. 자, 보시면 이제 MRI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RI 사진에서도 커프 티어가 일어나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여기가 휴메너스가 되겠죠. 휴메너스 될 거고 이렇게 약간 여기에 지금 오블릭하게 보인 건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까지 보여야 되는데 여기 왕창 떨어져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위쪽에서도 로테이트 커프 옆에서 엑시얼 면에서 봤을 때, 프론탈 면에서 봤을 때도 여기 이렇게 붙어서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떨어져서 이렇게. 원래 색깔들이 이렇게 까맣게 나오면 안 되고, 약간 옆에 있는 이 색들과 같은 색이어야 됩니다. 같은 색이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 부분들이 떨어져 나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뒤에 보이시겠지만 이제 글라노이드 여기 끝에 약간 삼각형으로 이렇게 지는 얘들 있잖아요. 얘가 라브룸이죠. 보통 뒤에 가면은 라브룸 티어가 생기면은 그 라브룸의 모양이 찢어진 모양이 약간 보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라브룸이 요 삼각형을 딱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삼각형이 아니라 약간 중간에 이제 흰색이 생기는 그렇게 보이는 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초음파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복잡해 보이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좀 큰 모양을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모양을 본다 있고요. 그죠? 요거는 이제 바이셉스 텐던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이센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갖고 있는데, 보시면 마치 여기에 보시면은 마치 이런 부분들이 막 떨어져 있죠. 이렇게 마치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공간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여기 있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서브스카풀라 풀스티크 티어 돼 있죠. 전부 다 여기 다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 프라스피나투스도 다 떨어져 있습니다. 슈프라스피나투스와 서브스카풀라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손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술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서브 아크로미al 스페이스를 보는데, 이게 아크로미al 스페이스를 보니까 완전 여기 본이 막 본스퍼도 생겨 있고 조직들이 엉망이죠. 엉망인 조직들을 여기 있는 고주파 장비를 이용해서 다 태웁니다. 볼게요. 막 불이 나죠. 막 태웁니다. 그리고 뼈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옆에 보면은 막 뼈 조직이 막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조직이 막 떨어져 나와서 염증화되어 있는 장면 보이실 수 있죠. 고주파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다 조직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들을 남겨놓으면 수술하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여기에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본스퍼들이 막 생겨나는 조직이 보이시죠. 여기 이제 나중에 되면은 드릴링을 합니다. 조직들은 나머지 이제 고주파로 태울 수 있는 조직들은 다, 염증한 조직들은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이건 절삭도구인데 이제 데브리먼트라고 표현을 하죠. 뼈 부분들을 갈아냅니다. 조직들을 쫙 긁어서 마치 이발하듯이 다 긁어냅니다. 그 절삭도구를 가지고 뼈에 있는 본스퍼들도 다 제거를 하죠. 커터기를 가지고 계속 긁어냅니다. 화면이 좀 이렇게 탁해지기 시작하죠. 그 절삭 도구를 가지고 계속 절삭을 하면서 주변의 데브리먼트들을 전부 다, 죽은 조직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면서 점점점,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앵카를 박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앵카를 이렇게 스크류를 휴메레스 위쪽 공간에다가 스크류 박으려고 이제, 그리고 스크류 박과 동시에 우리가 수처가 하나 나오죠. 우리가 요게 이제 수처가 걸어서 우리 어디에 붙이냐면은 그 휴메레스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좀 더 뛰어넘어서 위에 보면 텐던들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지금 보면은 슈프라스피나투스 티어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공간들을 앵커 하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앵커 두 개로 이렇게 박습니다. 이거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묶여 있는 장면이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텐던을 당겨서 앵커 박힌 자리에다가 당겨서 여기다 묶은 거죠. 굉장히 사실 이 상태면은 굉장히 어깨가 안 좋은 상태예요. 보니까 퇴행성 변화도 심하고 죽은 조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티어된 상태도 꽤 커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이가 많은 환자의 수술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뼈가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죠. 우리가 휴메러스 헤드가 있고 여기 텐던이 이렇게 위쪽에 슈프라스피나수트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잘려서 이렇게 나갔겠죠. 이렇게 떨어져 나갔겠죠. 그리고 이 떨어져 나간 조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앵커를 박습니다. 그리고 얘를 당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당깁니다. 당겨서 여기 앵커를 딱 받고 이렇게 실을 이렇게 당겨 가지고 이렇게 꼬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꼬맵니다. 얘가 쭉 당겨져 나오도록 한 다음에 이 앵커 두 개를 이렇게 받는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조금 찢어졌다, 요만큼 찢어졌으면 앵커 하나 이렇게 받고 여기서 이렇게 당겨 가지고 붙이겠죠. 근데 만약 범위가 크다, 이만큼 크다 이러면은 앵커를 두 개를 박습니다. 여기 하나 당기고 여기 하나 당기고. 이렇게 아까 방금 하신 수술은 이제 앵커를 두 개를 받고 이렇게 당긴 거겠죠. 이렇게. 그리고 주변의 조직이 뼈 아까 요 부분 보이시면은 뼈들이 전부 다 막 엄청 퇴행성 변화도 심하고 막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브리먼트 한 거고, 주변 조직들도 이게 뜯어져 나가면서 조직들이 이렇게 막 괴사 조직들이 뭐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 당겨서 깨끗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수술 후 재활 프로토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수술 후 0에서 4주, 그 다음 2단계는 5주에서 12주, 이렇게 2단계,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 4단계까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수술할 때, 어깨 수술할 때 환자들이 뭔가 이제 수술하면 금방 나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상 생활로 복귀하려면은 최소 12주 정도 걸립니다. 12주 정도 걸립니다. 1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환자에게 재활 단계나 아니면은 이런 걸 설명할 때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냥 수술하면 금방 낫는 줄 알고 막 와서 그냥 막 왜 안 낫냐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 수술 자체가 오래 걸린다.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면 일상생활 복귀까지가 보통 한 16주까지, 완전한 일상생활 복귀는 16주까지 걸리고, 운동을 하면서 스포츠를 즐길 때까지는 거의 1년 가까이 소비를 해야 됩니다. 1단계 수술 후 재활에 대해서 먼저 프로토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치료사들이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보통 0에서 4주까지는 병실에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물리치료사도 알고 있으면 설명이 굉장히 쉽겠죠. 보통 봉합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제 상태 유지 보호를 많이 하고 수동적 관절 운동을 통해서 개선을 통하거나 아니면 근속주 억제를 방지를 합니다. 보통 팔 수술하고 좀 있으면 이제 한 일주일 후부터는 그냥 팔의 근육들이 이제 위크니스 생기게 되죠. 그래서 1에서 6일차까지는 그냥 손목 관절, 그 다음에 팔꿈치 관절의 관절 운동을 조금씩 해주지만 어깨 관절 자체는 크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운 자세에서 수동적 관절 운동을 많이 합니다. 누운 자세에서 그럼 수동적 관절 운동을 어떻게 하냐? 보조자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1에서 6일차 간단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7일에서 35일까지는 진자 운동, 펜들럼 엑서사이즈, 보조기 착용을 하면서 수동적 관절 운동 지속해주고, 냉치료, 열감이 있으면 무조건 냉치료, 손목, 손, 그 다음에 아랫팔에 등척성 저항 운동을 해줍니다. 아랫팔 쪽에 엘보까지의 등척성 운동을 해주지, 직접적인 숄더 조인트에 이제 능동적 또는 힘을 저항 운동을 하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의 운동이나 이제 정형도수 치료까지는 5에서 6주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보통 5주까지는 수동 관절 운동권을 많이 합니다. CPM 운동 많이 하고, 4주까지는 보조기 착용을 계속 하라고 합니다. 이제 수술을 한 정도에 따라서 좀 많이 티어가 됐다, 전체 다 티어됐다, 티어된 게 4등급이다, 뭐 이러면은 보조기를 최대 8주까지 많이 합니다. 어깨뼈 주변에 등척성 운동하고 수동적 도르래 운동 사용합니다. 많이 그 물리치료실에 많이 있죠. 그리고 정형도수 치료, 즉 도수 치료는 수동적 관절 가동수를 이제 보통 5주 정도에서 6주 정도에서 관절 가동수를 실시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도수 치료 끝나면은 항상 안냉 치료 계속 지속적으로 해줍니다. 7에서 9주까지는 능동 보조 운동이 실시가 되죠. 이때까지는 수동이나 또는 어깨뼈 주변의 등척성 운동까지 했는데, 이제는 어깨 관절의 관절 범위를 이루어내는 능동 보조 운동까지 시작을 하게 되고 신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전 운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프라스피나투스가 신전을 하게 되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7에서 9주 정도 돼야지 신전 운동을 가능하고, 회전 운동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팔을 내린 상태에서 그냥 내측으로 끌어당기는 내회전만 시키는 동작을 합니다. 저항성 운동보다는 그냥 능동 운동이죠. 가능한 범위의 능동 운동과 능동 보조 운동 또한 제한된 뼈, 어깨뼈 범위를 확인하면서 근기대 교육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수술 후 재활 프로토콜 3단계 초기 강화 10에서 16주, 완전한 능동적 관절 운동이 10에서 12주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고, 움직임 시에 관절 안정화 가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경계 조절도 돼야 되고 기능적 활동 수행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3kg 이상 무게 운동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은 절대적으로, 특히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서 팔 위로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은 절대 안 됩니다. 동작을 만약에 가능하다고 할 시에도 무게를 가지고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죠. 10에서 12주 또는 14주까지 각종 운동들을 하게 되는데 10주에서는 이제 스트레칭과 관절 가동 범위 확보를 위해서 많이 주력을 해야 되고,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신전, 즉 뭐냐면 엎드린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팔을 올리는 동작들을 조금씩 해주면 됩니다. 운동 중간 단계의 12주 정도에서는 중등도 단계의 저항성 운동과 그 다음에 낮은 단계의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주에서는 벤치프레스, 흉부프레스까지, 이제 14주 정도 되면은 꽤나 시간이 흐른 단계죠. 4개월 넘은 단계에서 벤치프레스나 흉부프레스들을 사용할 수 있고, 16주에서 22주부터는 이제 완전한 능동적 관절 운동을 지속하고 모든 방향에서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스포츠 활동을 위한 운동들을, 재활 운동들을 실시합니다. 16주에서는 보통 셀프 스트레칭과 그 다음에 고유감각 운동, 그리고 가벼운 스포츠를 시작할 수가 있고요. 20주에서는 관절 가동성 유지 및 발전된 중강도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주가 끝나고 나면은 스포츠를 복귀 위한 특이적 재활 운동들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